안녕하세요. 오늘 저에게는 상당히 뜻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가 논문의 제1저자, 주저자인 논문이 오랜만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학술지는 Sustainability라고 하는 학술지고요. 게재된 날짜는 바로 오늘 2020년 10월 12일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간이 10월 12일 밤 11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기 전에 제가 쓴 논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 논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논데이 논문을 대신 리딩할게요. 근본 없는 오프닝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논데이 논문을 대신 리딩할게요 라고 하는 컨텐츠를 시리즈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리즈로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오프닝 영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요즘에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어지간하면 다 뭐 아주 세련되게 만들든 허접하게 만들든 이런 오프닝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급하게 오프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지금 당장 제가 제 연구실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 간단한 그 글자 타이틀만 넣었고요. 거기에 BGM 뭐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옆에 있는 기타 앰프 꽂아가지고 그냥 막 쳤습니다. 막 치고 논문을 대신 리딩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봤네요. 거기에 참, 자 이걸 몇 번을 만들어봤는데 할 때마다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 리딩 할게요. 이 reading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몇 번 해도 발음이 reading이 깔끔하게 안 되더라고요. reading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까요? 여튼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데 속상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타고난 것을. 대신 좀 더 열심히 깔끔하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논대리, 제가 왜 이런 컨텐츠를 만들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논문을 많이 읽고 또 논문을 많이 쓰는 것을 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쓴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동료 연구자들이 쓴 논문 혹은 제가 읽었을 때 되게 많이 공부가 되었던 논문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시도를 해봅니다. 물론 이런 시도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그리고 예전부터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제가 지금까지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쓴 것이 한 10편 이상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첫 논문을 썼을 때 가졌던 생각이, 이 논문이 출판되고 나면은 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오마이뉴스 이런 데다가 제가 쓴 논문을 쉽게 풀이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논문을 영어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관련 전공자들도 재미없고 잘 안 읽혀서 죽겠는데 일반인들이 그 논문을 찾아서 읽을 리도 없고, 찾아서 읽는다고 할지라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과학과 시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제가 쓴 논문을 좀 쉽게 풀이해서 블로그 같은 데 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 논문을 썼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뒤에 줄줄이 다른 논문 작업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을 할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쓴 논문을 쓰긴 썼는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논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도 뭐 의미가 없는 논문은 아니죠. 학술적으로 분명 의미는 있지만은 굳이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는 별로 없어가지고 저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 논대리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런 영상 제작 쪽에 의도치 않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영상 제작 쪽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번에 쓴 논문이 나름 아주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아주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흥미롭고 어렵지 않는 논문이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논대리 1화 윤태경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I에 계신 안소은 박사님이 같이 쓴 Clustering Korea's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ttitudes into Seven Groups, Environmentalists, Dissatisfied, Inactivators, Bystanders, Honeybees, Optimists, and Moderates 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Sustainability 2020년에 출판된 바로 오늘 게재된 논문입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논문 아주 간단한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군집 분석을 실시해서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군집 분석이 뭐냐 하면은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면은 그 자료들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것이 군집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군집 분석이 많이 쓰인 것이 이 마케팅 쪽에서 많이 쓰였다고 해요. 만약에 제가 마트의 사장이면은 마트에 있는 고객의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군집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트에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매한 물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방문한 시기 혹은 방문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 아니면은 방문지과 이 마트와의 거리 등등 이 방문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방문자들 중에서 비슷한 소비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취향 아니면은 인구 사회적인 배경들을 가진 집단들끼리 묶어주는 것이 군집 분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별로 돈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항상 그 가성비가 좋은 아니면 할인을 많이 하는 물건들을 많이 마트에 가서 산단 말이죠. 거기에 가끔씩 이제 맥주 같은 것들도 좀 사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그렇게 이제 가성비는 따지지 않고 충분히 질 좋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소비하는 집단도 있겠죠. 거기에 친환경적인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는 집단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트에 와가지고 또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그런 생필품 말고 좀 사치제 이런 것들을 소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소비자의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유형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각각 유형들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마케팅을 하는 쪽에서는 이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 군집 분석의 주된 목적이라고 주된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군집 분석은 주로 마케팅 쪽에서 많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저와 관련된 생물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종을 분류하는데 아니면 DNA를 분류하는데 이러한 군집 분석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종을 분류를 할 때 이 식물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잎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잎의 이 가장자리에 있는 결각의 특징 아니면 잎의 배열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등등등 잎에 대한 다양한 식물에 대한 그 다양한 형태적인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식물과 이 식물 간의 종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식물과 이 식물은 이렇게 다르니까 구분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구상나무랑 분비나무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도 이렇게 다르고 구가가 만들어질 때 그 구가의 실편이 벌어지는 시기라든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구상나무, 분비나무 비슷한 수종들의 여러 형태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군집 분석을 실시해가지고 이 구상나무 집단과 분비나무 집단을 구분해주는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끼리 집단으로 나눠주는 것이 군집 분석의 주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집 분석 기법을 제가 한 것은 이 환경의식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시민들의 환경의식과 관련된 일련의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서 분석을 실시한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인 개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총 7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7개의 유형이 무엇인고 하니, 네, 7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environmentalist, 즉 우리말로는 이제 환경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직접 써보겠습니다. 환경주의. 두 번째는 dissatisfied, 그렇습니다. 불만족,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inactivators, 실천을 하지 않는 비실천. 네 번째는 bystanders,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관하는 사람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honeybees, 우리말로 꿀벌이죠. 뭔가 근면성실할 것 같은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여섯 번째 optimists, 긍정주의자. 마지막 7번째는 moderates, 중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집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7가지로 구분을 해본 것이 이 논문의 주된 골자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논문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논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네. 좀 넘어가고요. 첫 번째 그림은 이 논문의 자료가 되었던 국민환경의식조사라고 하는 설문조사의 문항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수치들도 좀 넘어가고요. 이 그림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7개, 즉 bystanders, optimists, honeybee, environmentalists, inactivators, dissatisfied, moderates로 구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점들은 총 5,000명의 응답자 각각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기 약 5,000개의 점이 찍혀져 있고요. 이 5,000개의 점을 각각의 유형별로, 즉 5,000명의 응답자를 각각의 유형별로 7개 유형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X축과 Y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좀 보실까요? X축은 Pro-Environmental Protection Practices입니다. 즉 환경 실천을 하는 것을 좀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숫자가 높으면 환경 실천을 많이 하는 응답자, 그리고 숫자가 낮으면은 마이너스 6이면은 환경 실천을 적게 하는 응답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Y축 같은 경우에는 Positiv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Efforts, 즉 정부라든지 시민사회, 시민, 기업 등이 환경 보전 노력에 대해서 환경 보전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숫자가 높고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숫자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축으로 7개의 환경의식 집단을 구분을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네, environmentalist, 환경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경 실천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로 bystanders, 즉 방관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천을 덜 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꿀벌, 옵티미스트, 긍정주의자들, 이 두 집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시민들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여러 실천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환경 보존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들인 반면에, 밑에 있는 특히 dissatisfied,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집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Y축이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환경 보존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낮게 평가하는 집단으로서 이 불만족 집단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실까요?
바로 밑에 있는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3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치 우리가 생물학 같은 것을 공부할 때 종의 분화 같은 것을 혹시 기억하신 거 있나요? 즉 진화가 되면서 생물종들이 분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인간과 원숭이, 유인원들이 어떻게 분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와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 뭐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 등등으로 분화가 된 것,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 환경 의식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분화하는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이 군집의 개수를 최초에 2개에서 7개로 늘려가면서, 그 전에 아예 1개인 경우도 있겠네요. 즉 여기는 우리나라의 이 환경 의식을 구분하지 않은 총 약 5천 명 정도의 이 응답자가 있고요. 즉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인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군집의 개수를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4개에서 5개, 5개에서 6개, 6개에서 7개로 늘려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뭐 처음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 군집의 개수를 딱 2개만 한다. 2개만 할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좀 친환경적인 사람과 덜 친환경적인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점점점 군집의 개수를, 즉 그룹의 개수를 늘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제 연구에서는 7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게 군집을 구분한 것으로 도출이 되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여러 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총 7개의 군집이 구분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허니비 집단과 옵티미스트 집단을 보면은 바로 이전에 6개의 군집으로 구분했을 때는 이 두 집단은 거의 비슷한 같은 유형으로 속해 있다가 이 군집의 개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다른 독립적인 집단으로 구분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허니비, 옵티미스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연 관계가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하나 더 도출해 보면은 여기 환경주의, 불만족, 그리고 비실천하는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군집 분석을 4단계로 했을 때, 군집을 4개로 나눴을 때 상당히 많은 여기 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응답자들이 4단계로 군집을 구분했을 때 같은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4단계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5단계에서는 이렇게 쪼개졌고요. 6단계에서는 거의 현재의 환경, 그리고 dissatisfied, 불만족, 그리고 inactivators, 비실천인 사람들로 6단계에서 거의 구분이 되었습니다. 즉 이들 사이에는 상당히 비슷한 점들도 많고, 또한 이 비슷함 뒤에는 이들을 구분짓는 다른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문제의식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그림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번째 그림입니다. 좀 크기가 작으니까 확대를 해볼게요. 네, 이 그림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단순한 그림입니다. 7개의 이 환경의식 집단별로 7개가 있죠. 이 집단별로 연령이라든지 성, 교육 수준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주요한 특징들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요쪽 집단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으로 표시된 20대 젊은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반대로 그 옆에 있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5, 6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즉 아래를 보시면은 이 bystanders, 즉 방관자 집단은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허니비즈 집단 같은 경우에는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별로 보면은 다른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한데요. 이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스탠더스 집단입니다. 즉 여기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여기에 100% 남성은 아니고요. 여성도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요. 반대로 나머지는 다 B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같은 알파벳끼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 environmentalist, 즉 환경주의 집단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과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세 번째, 교육 수준을 보면은 이 교육 수준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대학원까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중학교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마찬가지로 노령층이면서도 이 허니비인, 즉 여기는 교육을 덜 받은,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인 반면에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을 좀 찾아볼까요? 즉 대졸 혹은 대학원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여기 알파벳 A로 표시된, 즉 이 환경 집단과 여기도 교육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inactivators, 여기도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 가지고 이 7개의 집단들이 인구 통계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지를 얼추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림 5번은 이번 논문을 수정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의 역사가 좀 있긴 합니다. 최초로 이 논문의 원고를 쓴 때가 2018년 3, 4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몇 개월 전에 이 논문의 최초의 원고가 작성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몇 군데의 저널에 투고를 했는데 다 빠꾸를 먹었습니다. 그때 심사자들의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군집 분석을 한 거는 괜찮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환경 의식을 구분한 거는 괜찮은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에 써먹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논문 작업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상지대학교에 임용된 이후에 특히 지난 1년, 2년 동안에는 강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제들을 수행하느라 이 논문 작업을 할 시간이 없었고요. 이번 여름방학 때 좀 일부 시간이 나가지고, 특히 그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비가 안 내렸으면 현장 조사를 갔을 텐데 현장 조사를 못 가는 대신에 비를 보면서 연구실에서 이 논문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번에 논문을 수정하면서 새롭게 들어간 자료인데요. 이렇게 군집을 나눈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의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작한 것으로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또 풀이를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7개의 군집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죠? 거기에 확대를 해볼게요. 이 X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Number of familiar environmental terms in a list. 즉, 이 환경에 대한 지식 수준을 해보는 목적으로 설계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즉, 한 15개 정도의 환경과 관련된 용어들을 목록으로 만들었거든요. 뭐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등등등 환경과 관련된 용어 15개를 선정했고, 그 중에서 응답자가 몇 개를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응답자의 환경에 대한 지식 수준을 100%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환경에 대한 지식 수준을 얼추 알 수 있는 목적으로 이 문항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환경, 실천 혹은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설계한 문항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유형인데요. 환경 실천과 관련된 보기를 9개인가 11개인가를 선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절전, 물 절약을 한다든지 분리배출에 동참한다든지 등등 일상에서의 환경 실천
9개인가 11개를 선정해 놓고 그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것을 찍도록 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높으면은 그만큼 실천을 많이 하고요. 숫자가 낮으면은 실천을 덜 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과연 지식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으면은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더 많이 실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요 집단과 죄송합니다. 이것도 다시 확대를 해볼게요. 환경주의 그리고 불만족 집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다고 해서 실천을 더 한다는 패턴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즉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dissatisfied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그 옆에 있는 inactivators, bystanders 등 나머지 5개 군집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지식 수준이 늘어날수록 더 실천을 많이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그거는 옵티미스트라든지 허니비 같은 경우에는 그 경향이 더 뚜렷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좀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이제 우리 시민들의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무난한 것이 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시민들의 환경 실천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까? 라는 부분에 있을 때 이런 친환경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 정보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 정보를 좀 더 제공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친환경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는 이 정보 지식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친환경 실천을 더 할 수 있다, 덜 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여기 있는 특히 이 관계가 뚜렷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있다고 칩시다. 즉 환경에 대한 지식 수준도 좀 낮고 실천도 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줬다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실천하는 것이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들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실천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들의 환경 실천을 독려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는 6번째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것도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일까? 즉, 이 9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개선한다. 그리고 B번은 규제를 강화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뭐 세금을 증가시킨다든지 등등등이 있는데 이 총 9가지의 보기 중에서 응답자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일까를 선택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이 9개 중에서 총 2개까지 선택할 수 있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옆에 보면 색깔이 진한, 밑에 아래쪽에 색깔이 진한 것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응답에 대해서만 선택을 한 것이고요. 위에 색깔이 옅은 것은 여기 2순위 응답까지 포함했을 때 응답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이 환경에 대한 군집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 7개의 환경 군집마다 다르게 분석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사실 이 7개의 군집마다 아주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 패턴이 많이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집마다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A번을 볼까요? 이 A번, 환경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이 대략적으로
1순위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30% 정도, 최대 40%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갈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고, 반대로 파란색 같은 경우에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죠. 즉 갈색, 허니비, 즉 꿀벌 집단,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좀 연령도 많고 교육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파란색 집단은 뭘까요? 네, inactivators, 즉 실천을 잘 안 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실천을 안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실천을 안 하긴 안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정보의 부족을 느껴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걸 볼까요? 반대로 이 파란색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훨씬 더 좀 더 많은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단들은 모든 집단에서 이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환경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 inactivators, 즉 파란색 집단에서만 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비실천을 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아래쪽에 갔을 때 이 초록색 집단 같은 경우에는, 즉 환경주의 집단 같은 경우에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쪽의 응답을 더 많이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처럼 환경을 보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에 대해서도 각 집단마다 조금씩은 상이한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고찰도 있고 결론도 있는데요. 좀 넘어가서 고찰은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여러 고찰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문장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읽어볼게요. Heterogeneous thoughts shape public opinions toward the environment. Thus, policy designers and decision makers are asked to be aware of who their clients actually are.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상이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환경에 대한 여론을 만들고 있고요. 따라서 환경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정책 결정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국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환경 정책을 수립하라 라는 메시지를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런 거죠. 이 각각의 집단마다 문제의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설문조사로는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질적 방법을 통해서, 대면 면접을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분명히 한계는 명시를 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꿀벌 집단인 것 같아요. 네. 이 허니비라고 했는데요. 이 허니비라고 이 명명을 한 이유는, 물론 이건 제가 독창적으로 지은 건 아니고 다른 선행 연구들, 다른 유사한 연구들을 봤을 때 이 허니비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차용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왜 허니비라고 불렀냐면은, 즉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나이는 많고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하였고요. 또한 뭐라고 할까요? 환경에 대한 지식 수준은 높지 않은데 낮은데 반면에 실천을 많이 하는 집단이 바로 꿀벌 집단입니다. 즉 여기는 지식은 낮고 상대적입니다. 실천을 많이 하는 집단인데요. 즉 이 꿀벌 같은 경우에 꿀벌이 좋은 일을 하죠.
꿀벌이 하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꿀을 따는 과정에서 화분을 그 꽃가루가 날아와가지고 수분이 일어나는 것을 매개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많은 속시식물들이 종자를 만들어내는 그 기작에 꿀벌이 관여해 있습니다. 그렇게 꿀벌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꿀벌이 의도를 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죠. 즉 꿀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꿀을 따기 위해서 그런 활동했는데 의도치 않게 뭐 꽃에게 좋은 일을 해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꿀벌로 구분된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에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검절약이 많이 배어 있으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한 행동들이 그것이 사실 이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을 아껴 쓴다든지 아니면 자가 운전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의도치 않게 환경 보존을 위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이러한 꿀벌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비실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지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환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실천이 따라오지 않는 집단인 거죠. 이유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왔고요. 이후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비실천에 해당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응답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왜 이들이 아는 것만큼 실천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 저의 이제 의도는 어떤 사람을 너는 환경주의자야, 너는 불만족주의자야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요? 이름표를 딱지를 붙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저의 의도는 이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양한 의식의 지향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한 동일한 개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서도 다양한 동기들, 특성들이 혼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경주의자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환경주의자의 성격 외에도 뭐 일부는 불만족의 성격도 가질 수 있고 일부는 꿀벌과 같은 혹은 긍정주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환경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이제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지향점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다양한 지향점을 좀 구분해보기 위해서 당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틀로 7개로 나눠본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논문의 배경에 대해서 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줄여서 KEI의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좀 배경 조명이 세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여기로 해야 되나? 네. KI에서는 매년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라고 하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니 국민 1000명 뭐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1000명 혹은 뭐 800명 뭐 혹은 그 이상의 대상으로 다음 같은 설문조사를 전문 설문조사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이건 2017년도의 설문조사 문항인데요. 다음같이 직접 대면 면접을 실시해가지고요. 몇 가지 문항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환경인식 같은 경우에는 네, 환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1번부터 9번 자원의 고갈까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을 딱 하나 골라가지고 찍으면 되고요. 두 번째 문항은 환경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하늘, 공기, 물강, 호수, 바다부터 환경 전반까지 매우 만족을 하는지 혹은 매우 불만족인지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요. 또 뭐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환경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기하께서 들어봤거나 알고 계신 용어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LED 조명, 에너지 제로 하우스 등등 환경과 관련된 그 보기들이 있고요. 이 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 보면은 환경에 대한 관심, 중요도 등등이 있고요. 이거는 환경 교육 혹은 환경 심리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면 많이 보셨던 문항이에요. 이게 무엇인고 하니 New Environmental Paradigm, 줄여서 NEP라고 하는 문항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응답자가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태도, 의식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환경적이지 않은 의식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된 문항인데요. 이게 환경교육 혹은 환경심리학 쪽에서 되게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문항입니다.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문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워낙 많이 쓰여가지고 비교하기에 용이한 목적으로 여기 그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전 세계 인구수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만약에 동의를 하면 여기,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5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 볼까요? 4번, 인류가 직면한 환경 위기는 크게 과장되어 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나요? 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솔직한 응답을 여기다 표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의식, 환경태도에 대한 문항도 있고요. 환경실천, 환경수요 정책 등등 다양한 이제 문항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아마 응답을 하려면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상당히 까다로운 설문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가 상당히 문항의 숫자가 그 조사지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이게 페이지가 거의 1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7장으로 7장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를 실시하는데 응답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설문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대한 연구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다음과 같은 형태의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초빙연구원을 2017년과 2018년도 2년 동안 근무를 하였었고요. 그때 제가 이 과제를 담당했었습니다. 이 과제를 담당하게 된 것도 좀 사연이 길긴 하지만은 그건 생략하고요. 그때 계속 그동안 이제 국민환경의식조사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관여되셨던 분들의 문제의식이 매년 이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건 좋은데 매년 비슷비슷한 결과만 생산하고 있는 것 같다. 좀 그동안 한 5년, 6년간의 데이터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 새로운 분석도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국민환경의식조사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그때 이 과제를 담당하셨던 연구진에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입장으로서 이 국민환경의식조사 그동안 5, 6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한번 쫙 분석을 해봤고요. 그것을 그 일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군집 분석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군집 분석은 이 연구의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즉 저희 연구진 같은 경우에 저보고 군집 분석을 실시하라고 하라를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연구자로서 다른 국외의 다른 환경의식조사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미국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총 9가지로 구분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을 보고 이거 딱 우리 국민환경의식조사에 적용하면 되겠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논문 하나 뚝딱 나올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되게
반가움이 생겨가지고 며칠 만에 뚝딱 분석을 해서 결과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만든 다음에 이후에도 그 결과는 상당히 많이 수정되었지만은 기본적인 분석은 그때 한 2, 3일 동안 뚝딱 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저도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단순하게 결과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분석을 실시한 건 결코 아니고요. 저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졌던 거죠. 정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의 환경 의식을 친환경 혹은 반환경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보는 것은 재미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거죠. 뭐 친환경적인 실천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양한 문제 의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등등 이러한 다양한 지형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문제의식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대한 의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 진보, 보수, 진보로 단순하게 나누고 거기에 뭐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현재 대통령 지지자, 현재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만은 그런 좀 이분법적인 지향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극복해야 되는 거 극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석을 정치에 대한 지형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현재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단순하게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없는 그 안에서 다양한 층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좀 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좀 더 보수주의자이지만은 현재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지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좀 더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지만은 현재 정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이 정치에 대한 지형들도 다양하게 있고 그것을 이제 정치인들은 각각의 정당들은 이 국민들의 정치 지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정치의 수요자인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개 소시민의 의견이고요.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정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글쎄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과연 우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수요 아니면 인식의 이 환경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에 기초를 두고 환경 정책을 뭐라고 할까요? 개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눈높이 혹은 문제의식과 정책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잘 맞지는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혹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즉 우리 국민들의 환경 의식을 좀 더 명확하게 지형을 밝혀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고 뭐 이게 아주 어려운 분석 기법을 썼다거나 아니면 아주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지향이라든지 문제의식, 수요, 태도 등을 잘 좀 그룹화를 하지 않았나라는 자평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꼭지로는 이 논문에 대한 썰을 두 가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윤태경 안 죽었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논문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윤태경 안 죽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최근에 제 논문 발표가 좀 상당히 많이 미진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실까요? 이게 제 논문의 리스트 최근 발간 목록인데요.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47편의 논문을 써왔네요. 그 중에서 24개가 국제, 그 13개가 한국, 국내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가장 논문이 많이 활발하게 나왔던 시기가 2015년도에서 2018년도 이 4년 동안인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한 4년 동안 이때 많은 논문 실적이 나왔는데요. 볼까요? 2016년도 뭐 2015년도만 해도 한 요 정도의 논문이 나왔고 2016년도 요 정도
그런데 2017년 되면서 두 개, 2018년 두 개, 이제 2017년 지나가면서 논문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가 이번에 겨우 하나 나오게 된 거예요. 즉, 정확하게는 2017년도 이후부터 논문에 발간된 편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은 사실 저 자신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왜 제가 2017년도 이후에 논문의 개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뭐 그동안 제가 놀랐던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의 편수는 적었지만은 논문 실적은 좀 부족했지만은 연구자로서는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더 많이 배웠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최근 3, 4년 동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논문이 부족하긴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 11월 달에 제 아기가 태어났고요.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좀 더 가정을 챙기고 아기와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논문을 만들어내는데 속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그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상지대학교에 임용된 이후에 2019년도 이후부터는 사실 제가 논문을 쓸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당장에 강의하기에 되게 벅찼었고 거기에 새로운 과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과제를 하는 데에만 벅찼습니다. 별도의 논문을 쓸 시간이 만약에 제가 총각이었다면, 솔로 시간이었다면은 가족의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그 시간에 논문을 썼기 때문에 논문에 대한 발표 실적이 유지가 될 수 있었겠지만은 문제는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논문을 안 썼던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게재가 좀 잘 안 됐었고요. 지금 제가 쌓아두고 있는 논문이 제가 정확하게 안 세어봤습니다만 한 4, 5편 정도 됩니다. 즉 원고가 완성되었거나 원고가 90% 정도 완성된 논문이 한 5편 정도 돼요. 거기에 앞으로 제가 써야 될 논문들 어느 정도 조금만 글을 쓰면은 금방 나올 수 있는 논문들도 한 5편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좀 컸겠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는 제가 강의 준비에 대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동안 밀려있던 논문들을 팍팍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 이제 거기에 그것을 이제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오늘 논문이 출간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제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가장 처음으로 쓴 논문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나름 뜻깊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재미있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러한 쪽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면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논문이라고 권장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47편의 논문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봐라고 이거 읽으면 재밌다고 권장할 수 있는 논문이 과연 몇 편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논문을 제가 엉터리로 썼다. 혹은 그렇게 이제 평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 나름의 가치와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이걸 쓰면서 가슴이 뛰었던 아주 재밌어가지고 막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논문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스가 이것을 쓰라고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쓰게 된 논문들도 있고요. 특정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모셔왔던 보스가 이 논문을 쓰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다른 재미난
논문을 먼저 써보고 싶은데 반대로 이제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논문을 쓰라고 한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적 때문에 실적이 필요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을 쓴 것이 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썼던 논문 중에서 제 지인들에게 재밌다, 읽어봐라, 권장할 논문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이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주도적으로 정말 심장이 뛰어가지고 뚝딱 2, 3일 만에 분석을 해가지고 논문을 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연구자로서 좀 많이 이제 성숙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각 박사 졸업했을 때보다도 연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역량도 발전했고요. 또한 제가 그동안에 저희 이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박사 후 과정 동안에 모셨던 지도 교수님, 그리고 이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모셨던 또한 이제 보스, 지도 박사님 등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이제 역량을 많이 키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분석이 아주 새롭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상당히 좀 내용이 풍성한 논문이지 않나? 좀 재미있는 논문이지 않나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물론 또 5년 후에 제가 이 논문을 본 다음에 이때 왜 이렇게 엉터리는 아니지만은 왜 이렇게 못 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현재 이 시점에는 제가 지금까지 썼던 논문 중에서 상당히 좀 재밌게 써보려고 했던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논대리 논문을 대신 리딩할게요 1화로 오늘 발간된 저의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영상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영상의 길이가 긴 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가 좀 많이 길어졌었고 그 중에서도 엑기스만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반성도 해봅니다. 여튼 이게 오늘 처음으로 이 논대리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 분이라면은 제 논문, 이 논문 많이 인용을 해주십시오. 별로 이 설문조사, 국민환경의식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용을 많이 해주십시오. 군집 분석을 하시면은 이 군집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 연구를 하나의 사례로서 서론에 소개를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관련성이 없어도 인용을 하려면은 어떻게든 인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만약에 환경 논문을 쓴다 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환경의식에 대한 하나의 이제 사례로서 이 연구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꼭 인용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장시간 논대리 1화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짧고 유익한 논대리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안 되면은 이것으로 논대리 컨텐츠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 논대리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